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미국이 가서 때리고 안 때리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현실이에요. 가장 실존하고 현존하고 실제 가장 맞고 하는 건 유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은 기본적으로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약간 투기성도 좀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은 기름이라는 얘기죠. 큰 유전이 감산됐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지금 국제적으로 발작 증상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아예 멈추면 진짜 오래 걸리고 아무튼 이 국제사회는 그냥 뭐 의리고 뭐 그런 건 없고요. 여전히 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 함께 걱정해보는 시간, 경제설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박시동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수루 기자님. 압권 권순우입니다. 네. 그래서 압권은 저의 유튜브 채널을 의미합니다. 네, 그 이름 이제 압도적 권순우. 권순우. 네, 그런 의미로 압권이라는 원래 압권이 저 책 맨 겉에 이제 다 써놓고 이렇게 누르는 게 그게 압권인가? 맨 위에 있는 그 표지? 과거 시험을 보면 과거 시험 볼 때. 시험 제일 1등 시험지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1등 시험지가 나머지를 다 누르고 있다. 그 압권. 압권이면 네. 1등 시험지를 의미합니다. 그 뜻이에요. 과거 시험에서. 네, 네. 그래서 진짜 얘는 압권이야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왕산암 보고 와가지고 왕산암 네. 1200만 가는 것 같던데. 차오릅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JTBC 기자계의 압권. 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멘트가 정말 그 아침 토크쇼 동치미 제 꿈의 무대. 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아침마당 이런 거 제가. 아침마당.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레드 팀이냐고. 오늘 주식시장 중요한 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식시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장대 양봉을 기원하면서 오.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장대한봉이라는 또 전문 용어까지. 아니 저는 예. 제가 주식을 지금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정말 미친 듯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졸업하신 분이에요. 네, 보니까. 방타 여신. 네. 자, 경제적 자유까지 얻으시고 네. 경제적 자유요? 네, 코인판에선 졸업을 그런 의미로 써요. 그렇구나. 나 이번 판 하고 졸업한다. 다 털렸다는 의미로. 아니죠. 벌었다. 파이어다, 파이어. 그건 퇴학.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트럼프의 한마디 전쟁 곧 끝난다. 네. 요 얘기 지금 뭐뭐 얘기했습니까? 주로 한 얘기가 뭐뭐예요? 아니, 트럼프가 네. 전쟁은 사실상 끝난 상태다. 거의 끝난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게 현지 시간 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예요. 네. 작전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초 한 1 달 얘기를 했다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그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암시를 해서 그 추측들 때문에 유가가 뭐 배럴당 119달러에서 85달러까지 확 꺾였다고 하는데 근데 트럼프가 거기서 말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네. 주식시장 반등하고 기분 좋았는데 장 마감한 뒤에는 공화당 의원 모임에 가서 승리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결연한 의지로 나아갈 것이다. 좀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기자들이 뭐 이번 주 안에 그럼 끝나는 거냐 처음에 물었을 때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곧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톤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요? 주식시장 약간 좀 떠받치려고 이런 얘기 한 건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아니 덕분에 트럼프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한 이야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했고 기름값 떨어지고 일단 잡긴 잡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도 오늘 제가 아침에 볼 때는 한 5%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 상황은 대략 어떻습니까? 4.86% 상승해서 5,500선 살짝 5,500이네요. 위로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꽤 반등을 하긴 한 건데 네. 물론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자 하여튼 주식시장은 좀 오늘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고 유가는 80달러대 뭐 중후반 정도 네 이렇게 아마 지금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어제 얘기 어저께 뭐예요? 어제 네. 그 주요국 G7의 전략 비축류 방출 네.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약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유가는 좀 내려오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을 한마디 더 보탠 거죠. 전쟁이 거의 끝난 상태라고 본다. 그러면서 유가가 거의 80달러대까지 내려왔고 그러면서 그 주가 지수는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는 거는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반감 네. 이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쩌면 유가에 대한 구두 개입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성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이런저런 계획들도 뭐 이야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실제로 실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가를 좀 잡기 위한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 그 주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를 시장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기름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가스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식을 보는 사람들은 하루는 되게 좋게 얘기하고 하루는 되게 나쁘게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주가가 떨어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여기에서 별 문제 없다라 그러면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틀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막 떨어져.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럴 때는 좀 더 위험을 과장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과잉하게 좀 기름에 대해서 기름가스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이렇게 돌았던 뭐 이제 받은 글 같은 것이었는데 보니까 LNG가 이제 우리가 보유한 날짜가 9일밖에 안 된다. 비축 규모가 9일밖에 안 된다. 이게 그 석유 같은 경우는 기름은 꽤 되잖아요. 석유는. 208일. 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7개월. 천연거스는 뭐 9일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발전소가 안 굴러가고 반도체 공장이 멈춰갖고 뭐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어제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가스하고 석유가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공급성이 좀 다른 측면이 뭐 이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장이 빠질 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되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어제 그거 취재하고서 아 이게 천연가스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장은 아니다. 근데 어제는 폭락하는 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야 그러면 주가가 왜 빠지냐? 뭐 너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냐? 근데 그게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판단하는 것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과 실제 거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은 어제 좀 많이 달랐습니다. 시장 심리는 사실 지금 신혜영 기자가 가장 정확하게 느끼고 계시죠? 아, 어제 들어갔어야 됐는데. 요 심리입니다. 지금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심리는 이게 매일 어제 나오는 뉴스가 네. 매일 실시간 구문이 되잖아요. 네. 어제 폭락해서 오늘 조간에 일제 이제 폭락. 근데 오늘은 시작도 전부터 막 이제 사이드카 걸리면서 매수 들어가고. 아니 조간에는 이제 뭐 난리 날 것처럼 했는데 또 트럼프 기자회견 나오니까 아침 방송에서 또 딴 얘기하고 다 하고. 자막 갈아 끼고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올랐다고 또 이제 좋아했는데 내일 또 누가 한마디 하면 또 아침 신문과 달리 또 오늘 벌써 시작할 때 뚝 떨어지고 시작하고. 그 전전날은 에세 공포로 조간신문 앞에 조간에 네. 쫙 깔렸는데 네. 그날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네. 그날은 이제 뭐 한 10%씩 반등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혜영 기자님 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어제 살 걸이라고 해서 오늘 사면 또 반대로 탈 수가 있어요. 아, 그 오늘 안 살 겁니다. 올라가는데 우리 이 시작 해봤습니다. 지금 네. W 몇 번 받는지 아세요? 근데 지금 개미들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 개미들이 팔고 있어요. 어제 개미들이 샀고. 아 그래요? 네. 야, 그러니까 신혜영 기자 같은 분들이 수급도 이제 다 보시는군요. 수급은 기본 아닌가요? 나는 어제 개미가 되지 못했나. 자, 근데 일단은 뭐 이 전쟁 시작하고 나서 사실은 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매일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하루하루 뭐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거 영역과 아니야 이거는 예측이 아니야. 이건 실존적 위협이야. 이건 현실이야. 예측이나 이런 건 어음이지만 이건 현찰이야라고 하는 게 유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가는 좀 꿈으로도 가고 그렇죠. 뭐 미리 겁도 먹고 하는데 유가는 일 터지면 올라가고 일 해결되면 내려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예, 바로바로. 그래서 사실은 가장 실존하고 현존하고 실제 가장 맞고 하는 네네네. 건 유가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뭐 사실 이제 전쟁을 놓고 뭐 우리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유가를 놓고 현재 이 포커싱을 맞춰 생각하는 게 가장 뭐 정확하기도 하고 네.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지난밤 되기 전까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전장 초기만 해도 80 언더로 사실 유가가 관리 비슷하게 이제 제한적 리스크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화수에 뭐 20%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본시장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뭐 80 언더였기 네.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대면대면한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만약에라고 하는 어떤 유가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100불은 한 큐다. 그리고 100불이 넘잖아. 150일은 엎어지면 코다. 150불은 엎어지면 코다 할 때. 150이 넘잖아. 200은 가시권.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상상할 수 없는 류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그 시나리오가 불과 2, 3일 사이에 실제로 이제 100을 넘으면서 이제 드디어 현실적 공포로 일단 빨리 다가온 퇴퇴퇴 거죠. 하고 가세요. 네, 그래. 아유 걱정합니다. 진짜 그 말씀하시는 거.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 말고 전 세계가 걱정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나서서 불을 끈다라는 모습이 이제 하루 새에 나온 거죠. 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사이에 전쟁은 끝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또 아침에는 진짜요? 아니 soon, very soon, 곧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뉘앙스가 바뀐 거냐 안 바뀐 거냐 그건 또 일단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메시지에 나온다. 그럼 나 떨어뜨릴 거야. 걱정하지 마. 등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실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팩트고 네. 둘째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G7이 비축류, 전략적 비축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어쨌거나 공동의 메시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시장에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비축류가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실제로 상승분의 반토막 이상으로 내린 적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는 정책이에요. 근데 물론 오늘 당장 비축류가 풀린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가만히 시장을 예리하게 보면 지금 유가가 하루 80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100이 될 때 어제 밤사이는 119까지 갔대. 네. 이게 사실 진짜 물량이 쇼티지가 나서 그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추후에 벌어질 상방에 대해서 쇼티지를 예상하고 배팅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배팅만 주저앉을 정도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측면에서 어제 G7의 이 비축류 방출 문제는 그 정도의 상방 압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요 뜨거움을 좀 낮출 수 있는 좀 찬물을 좀 부으면서 냉기를 네, 낮출 네, 정도는 네, 네.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유가에 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좀 걱정하던 부분을 조금 안도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지금 유일하게 또 확실하게 존재하는 로직은 뭐냐면 기름값이 올라? 그럼 수입 물가 올라가겠네? 물가 올라가? 그럼 뭐야? 금리 못 내리겠네? 어쩌면 인상하겠네? 그럼 뭐야? 채권 수익률 떠야지. 그 채권 수익률 갖다 못 내? 네. 그럼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거네. 그럼 또 탁구 되는 거 아니야? 이 로직을 시장이 사실 믿고 있었어요. 제발 국채 관해서 지금까지 1년간 트럼프는 늘 국채만 나오면 타코다. 국채만 건드리면 타코인데 실제로 이제 국채 급등이라든지 이런 신호가 잡힐 정도 되니까 거봐. 타코 맞지? 예, 걔의 아킬레스건은 역시 국채 쪽까지 쭉 이어지는 이 로직이지. 근데 이 로직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예, 타코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 메커니즘 속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폭등 관련해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게 밤사이 내내도 아니에요. 사실은 후반에 쫙 갖다 네. 붙이면서 이제 오늘 아침 이렇게 맞이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이전처럼 갑자기 막 급등하는 이런 거는 이제 나오기 어렵다는 정도의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르든지 말든지 예를 들면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 정도 비용을 생각 안 했어 니네들 조심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한번 그 얘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작은 대가야 이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그런 네. 시기였는데 이제는 신경 쓰고 있다. 또는 뭐 호르무즈해블 군사적으로 우리가 호위를 하겠다는 등 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없을지 둘째 치더라도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미국 관련해서도 뭐 선무장에 네. 개입을 한다는 등 예를 들어서 신경 쓰고 있네.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미국이 카드를 낼 수 있네라고 하는 문제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에 뭐 주가는 오르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의 주가 등폭 뭐 등락 폭이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다른 나라 뭐 미국도 뭐 해봐야 뭐 1점 몇 프로 오르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막 8%, 10%, 12%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거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예. 예전에 그 곽상준 대표님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네.
그때 오랫동안 자본시장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코스피 지수가 좀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코스피 지수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서 반도체는 또 아니에요. 오르기는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주가는 좀 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슬슬 마음들이 좀 불안했었습니다. 그때 그 개인들도 자기가 이제 초보자라 옆에 사람들 다 돈 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는데 보통 나 같은 사람 들어간다고 그러면 고점이라 그러던데 라는 그런 심리들이 다 있었어요. 인간 지표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네. 그런 때는 그 시장을 되게 얇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악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그 악재가 사실 우리가 존재한 건 아니잖아요. 미국하고 불안감이 어느 정도 커져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약간 악재만 나와도 혹은 호재가 나와도 아니면 약재만 유독 크게 반응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위로 가는 것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정도면 바닥인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네. 여기서 매수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같이 달라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증시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은 기본적으로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130조 원 정도 예탁금이 깔려 있는데 보통은 100조쯤 되거든요. 그럼 전체 예탁금이 한 30조 정도가 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약간 투기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ETF를 통해서 원래 주식을 안 하던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아까 제가 반대로 대응한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게 네. 이게 마음이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오르는 거 보면 아쉬우니까 사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그러면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이거 반복하게 되는 일들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 되게 인간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들이 계속 커다란 돈이 움직이면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130만 원에서 샀는데 80만 원에 못 살 이유가 뭐 있냐. 그러면 바로 베팅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져 가지고 뭐 70만 원이 되건 60만 원이 되건 아니 120만 원, 130만 원도 이게 뭐 멀티플 대비해서 싸다고 싸다는데. 보는데 네. 뭐 80만 원에서 더 내려가서 70만 원 되면 더 70만 원을 또 사면 되지. 이런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한 90만 원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나중에 또 빠지면 그때 사지 뭐 그리고 또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좀 나타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권 기자님 말씀에 뭐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우리 시장의 레벨이 높다고 보는 분들도 덜어 계셨습니다만 또 저는 오늘 카메라 분할할 때 가능한 네. 한쪽은 우리 최은경 부장님을 그렇죠. 많이 빨간 쪽을 좀 담아서, 많이 빨간 그래서 기둥 하나는 여러분, 계속 좀 이건 진짜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빨간 볼펜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높다고는 네.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네. 이 높은 레벨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변변한 조정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올라오는 동안.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한 번은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이상한데 변변한 조정 없이 왔다는 거는 누구나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불안불안한데 그러니까 한대 팍 치니까 네, 그냥 이 롤러코스터상 조만간에 떨어질 때는 되긴 됐는데 이번인가 이렇게 충격 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실은 명분이 제공된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좀 무식한 비유긴 한데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에 거의 뭐 한 8, 9% 7% 떨어졌고 그 다음 날에 한 12% 떨어졌는데 대충 그냥 10 해가지고 20 정도 떨어졌다고 볼게요. 그 다음은 약간 약보합 정도고 어저께 정도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반등 10%가 나왔고요. 어제 다시 한 7% 빠졌는데 그냥 제가 무식하게 분석하기로는 예를 들어 10% 정도는 조정 몫으로 맞아도 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맞은 10%는 이거는 저는 과매도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매도를 목요일에 반등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주 화수 이틀이 화수 이제 이틀 엄청 빠졌죠. 빠졌고 목요일에 반등 한번 세고 그렇죠. 왔죠. 예, 그래서 그 과매도로 맞았던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반등으로 이제 상쇄했다고 보고 조정 정도는 좀 100번 양보해서 10에서 12, 3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저께 다시 내려갔던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어저께 한 7% 정도 내려갔는데 이거는 일본도 7 내려갔고 뭐 글로벌리아도 조금 하방을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가 요즘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한 영향 아니겠느냐. 요만큼 정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그래요.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유가의 영향이라는 게 유가는 진짜 말 그대로 현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이 길어지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비축류를 방출을 하든 어쨌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일단 그 기름들을 사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 유가를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미국은 자기가 좀 수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누구보다 우리가 이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그냥 구두 개입을 통해서 계속 80달러를 유지한다. 이것도 그냥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좋아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경제가 망가지고 그런 문제가 끝난 것 같아.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의외로 좀 이번 전쟁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끝난 것 같아라 그래서 끝내는 걸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한 대 맞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전쟁이 길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타났던 전쟁 패턴은 미국이 가서 때리고 안 때리면 전쟁이 끝납니다. 마두로 가서 그냥 잡아오면 그냥 끝나버리고. 때리면 전쟁이고 안 때리면 종전이고. 예, 그거를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에 지금 본토 공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을 자꾸 때리는데 이란은 지금 때릴 때가 지금 바로 주변 국가들밖에 없어요. 미군 기지들.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은 사실은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고 이웃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과도 했다가 근데 또 미사일 날라오니까 반격을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겼어 끝 이러면 이란이 거기서 난 내가 더 많이 맞았는데 어떻게 끝내라고 해서 덤빌 것이냐 뭐 그런 거죠. 이게 이종격 투기 선수가 와서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서 저도 반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주먹은 내밀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그만 때린대요. 그리고 전쟁 끝내재. 그러면 야 그런 게 어디서 계속 싸우라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들맞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면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시나리오가 제일 바람직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크루드 민병대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는 이란 정권을 아예 그 이란의 그 제도 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시리아 같은 작은 나라도 한번 그 일을 겪었을 때 그 난민들 때문에 유럽 전체가 난민에 휩싸였었잖아요. 근데 이란 같이 큰 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페르시아 민족이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크루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주도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각각 분리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세력들이 내전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그 상황을 제일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걱정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들 때리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란 정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주변에 바라보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드리면 이거 전쟁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월 말 아무리 늦어도 3월 말 전에 끝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유가 200불 시대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3월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예. 그래요? 그게 기름이라는 게 이게 그냥 뭐 캐다가 안 캐다 캐다 안 캐다 하면은 오늘은 안 캐다가 내일부터 캐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원리를 뭐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짧게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원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기름을 압력으로 빼는 거잖아요. 그럼 기름을 계속 빼다 보면은 여기가 압력이 약해져요. 빈 공간이 생기겠죠. 빈 공간이 안에. 생기니까. 네. 그러면 그 옆에서 가스가 나오면은 네. 그 가스를 수소하고 이산화탄소로 분리를 한 다음에 예. 이산화탄소를 광구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석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석유가 나와봐야 보내질 못하니까 지금 보관이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굳이 이산화탄소 밀어 넣어가지고 원유를 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가만히 냅두게 되면 그 압력이 낮아지고 얘를 다시 재가동하려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립니다. 혈관이 막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도 이걸 액화를 시키려 그러면 영하 176도로 낮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하다가 멈춰 있으면은 오늘 그만두고 내일부터 다시 하자.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예,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그 냉동 보관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기체라 또 날아갑니다. 냉동 보관 안 해놓으면.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로 가동을 시켜놓고 있냐면 불 붙여갖고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을 아예 멈춰버리면은 그 다음에 가동이 안 되니까 조금씩 나오게 그 있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동파되면 수돗물 동파되면 물 조금 틀어놓고 물 조금 쫄쫄쫄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가스를 좀 캐놓고서 거기다 불 붙여놓고서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뭐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는 예전에 80년대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거든요. 근데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지금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는데 처음에 이라크가 이란의 탱커선, 그 유조선을 먼저 공격을 했었고 이란이 거기에 반격을 하면서 쿠웨이트나 이런 쪽을 다 반격을 해가지고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유가에 기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미국이 처음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가 우리 배 좀 호의 좀 해주세요. 호르무즈 해역 가면 자꾸 때려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군함이 들어가서 거기 호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의를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호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유조선하고 호위함이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역 그 좁은 데서 둘이 돌아다니면은 때리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때리면 거긴 바로 터지는 거 아니에요? 피할 방법도 네.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호위 작전을 하고 나서 미국의 군함이 공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사마귀 작전, 프랭멘티스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네. 당시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해전을 거기서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란의 어떤 그 해군의 절반 정도를 괴멸시키는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중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호위를 하고 있는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 빠져나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있는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경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갖고 그나마 이제 호의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이 상황에서는 저 이종격 투기 그 깡패가 와서 그냥 안 때린다 그러면은 우리 서로 그냥 너 맞은 거는 아프겠지만 더 맞느니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지 정리하자. 않겠냐. 그것만 되면은 뭐 사우디도 나도 이란한테 뭐 좀 맞은 게 있지만 네. 그래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 다 죽어. 쿠웨이트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다 그럴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말로 지금 시장을 진정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좀 정말로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최 기자님이 말씀 주신 건데 우리한테는 이제 즉각적인 위협이잖아요. 기름 문제가. 근데 지금 뭐 비축류 우리 비축류가 뭐 한 7개월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서 당장에 뭐 나라가 멈춘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기준으로 제가 지금 갑자기 기사 검색이 안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이제 중동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배가 있잖아요. 네. 오고 있는 배, 네. 둥둥 떠 있는 애들. 네. 걔네들까지 쭉 들어오면은 24일 날 도착하면 마지막이에요. 아, 오고 있는 애들까지 하면 이제 24일. 예, 24일에 들어오는 게 마지막이고 그게 17개인가 뭐 24개인가 아무튼 그 사이입니다. 예. 걔네들이 들어오면 들어온 거 이제 선적해서 들어온 물량만큼 이제 뭐 선입선출이든 어쨌거나 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호르무즈 봉쇄를 통해서 기름이 끊기면 이제 마지막 배가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보름치 여유면 시장에서는 멈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개월은 그야말로 국가 비상 사태에서 예. 우리가 버틸 가동할 수 수 있는 있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평시처럼 생활할 수 있는 거는 극단적 시나리오로 가면은 15일치 아니냐, 24일 이후부터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도 있어서 사실은 위기는 위기 상황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은 기름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공 기자님 너무 자세히 설명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그래서 이라크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큰 유전이 감산됐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지금 국제적으로 발작 증상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한번 감산되면 적어도 회복되는데 물론 이제 아예 멈추면 진짜 오래 걸리고 감산도 정상화되는데 지금 6에서 7주는 소요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풀었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 잔 영향이 6, 7주는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가 문제가 이 에너지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네. 너무 비극이네요. 여기는 없어서 난리인데 저기는 그거를 감당 못해서 태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왜냐면 거죠. 걔네들도 늘 수출을 하던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도 비축 창고가 있는데 저장고가 있는데 넘치니까. 못 넣어 이제. 아. 예. 그리고 그 배는 계속 갇혀 있고 들어오는 배 나가는 배 없고. 비행기로 쏴. 안 돼요? 기름을 비행기로 쏴요? 비행기 집어넣어. 지금 이런 난리 그러니까 났잖아요. 예, 그 문제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볼 땐 이게 조금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란을 상대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미국의 미묘한 이 전략적 차이가 보인 걸지도 모르겠어요.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에 지금 특히 이제 대도시 테헤란 안에 있는 정유시설을 지금 폭격해가지고 네. 그야말로 기름 비가 도시를 아예 내린다는 화염에 거 아니에요? 휩싸이게 했고 그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기름비가 내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는 이게 화학전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미국에서는 뭐 하는 짓이냐라는 반응이 일단 나오고 이스라엘을 깠죠. 예, 그거는 뭐 마치 의도된 게 아닌 것처럼 얘기됐는데 좀 정밀하게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만약에 이게 전쟁이 진짜 극도로 격화되는 상황이면 네.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긴 했죠. 근데 지금 갑자기 미국이 이걸 승인하거나 이 카드를 지금 꺼낸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게임으로 치면 맨 마지막에 나올 카드 정도인데 네. 지금 아직은 그래도 초반이고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다면 이 특히 이제 이 작전은 미국이 원하는 작전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란을 어떤 식으로 권부를 바꾸고 뭐 원유를 나중에 가져오든지 친미 정권을 세우든지 뭐 주요한 무기 관련한 시설을 타격한다든지가 소기의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이란 자체의 절멸 내지는 타격, 국가적 붕괴. 얘네들 이걸 목적으로 하니까 뭐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석기 시대로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는 이 전략이 달랐던 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일단은 유가 자체를 신경 쓴다는 지금 메시지는 나오는 네, 중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거는 너 기름 건드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내가 기름 그거죠. 때문에 수습하려고 네. 지금 짜증 나가지고 지금 하는지 마는지 하고 있는데 니가 거길 건드려?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이거는 사실은 생존에 직결된 문제니까 이게 건드려지면 그럼 나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할래. 니들이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 건드린 문제다 이렇게 네. 좀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란이 추가로 뭐 반격에 나선다든지 아니면 주변국들 막 공격한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미사일 좀 들 쏘고 있다는 얘기 좀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더 나가면은 서로가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었던 미국 언론에 나왔던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확전이 되거나 뭔가 이게 이상하게 꼬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면서 중간 선거를 안 해버리는 미룬다고? 시나리오. 뭐 요새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제 저희 모신 교수님도 그런 모두가 있다. 다들 이제 뭐 그러니까 말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란 내부에서 쿠르드 민병대들이 이제 거기서 뭐 내전을 일으키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끝까지 절멸을 얘기하고 미국은 여기 도와주다가 야 이런 식으로 선거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중간 선거 미루고 그것 때문에 반발 생겨서 미국에 내전 나고 뭐 이런 시나리오들은 얼마든지 그냥 뭐 얘기를 말로는 풀어낼 수 있는데 지금이 그래서 지금 짧게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여기서 이렇게 풀지 못할 문제 그냥 한 대 맞고 치우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틴하고도 어제 뭐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제안들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그 쿠르드 저기 어디야 호르무즈 해협 그 네. 근처를 보면은 카타르, 뭐 오만 오만은 좀 밖에 있긴 합니다. 거기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라크 거기가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우디가 파이프라인을 그쪽에서 서쪽으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1200km짜리 파이프라인이 네. 하나 있고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으면은 요쪽에서 요쪽 그러니까 튀어나오는데 바로 옆으로 이렇게 빼놓은 파이프라인이 하나 지도 있습니다. 썼는데. 네. 아, 그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살짝 비껴난 곳. 예, 해협의 바깥쪽 예. 에다 파이프라인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는데 한 150만 배럴 정도가 그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이 뭐 좀 장기화 되면은 뭐 답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정도에서 못 네네네.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좀 이건 좀 특이하다라고 봤었던 게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한테 400만 배럴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400만 배럴이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나온 걸 겁니다. 하루에 150만 배럴 둘이 합쳐서 150만 배럴인데 네. 그래서 그거 굳이 힘들게 모아놓은 거 우리 준다 그러길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200만 배럴 그 같이 공동 비축하고 있었던 거 우리 쓰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여기서 그 미사일 그 천궁 좀 달라 그러는 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로 좀 교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미사일 떨어질 때 됐구나. 그러면은 서로 미사일 없을 때 우리 미사일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저 지금 보여드리고 네. 있는 저 파이프라인입니다. 기름 적게 천궁다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건 이제 파이프라인을 호르무즈 해협 살짝 바깥쪽으로 빼서 이란의 공격에서 좀 더 안전하게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지금 찾은 거고요. 봉쇄되면은 하려고 파놓은 건데 네. 네. 저거 이게 뭐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쓸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생명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으로 파이프라인 연결되어 있는 거고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아래쪽으로. 통해서 나오는데 네. 좀 신경 쓰이는 게 저게 내려가면은 예멘 끝에 홍해 네.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예멘 좁은 고간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후티 반군이 또 그 이란의 프록시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선박들은 이 희망봉으로 돌아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기는 지금 보험이 안 돼가지고 좀 쉽지 않는 상황이라 이것도 좀 해결을 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네.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3월 말에 또 중국이랑 미국이랑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도 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중재하는 모습들을 연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어쨌든 3월은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요 길목마다 그 갈등의 소지들이 많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은. 오만 선생님이 화이팅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도만 보면 그냥 밑으로 빼서 그냥 대양으로 나가야지 자꾸 요 좁은 틈을 지나가려고 네. 하니까 힘드네요. 근데 이번 사태가 참 다양한 이 풍선 효과를 만들고 있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어이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러시아를 지금 국제 결제망에서 제재하고 원유 수출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이제 들썩들썩하니까 갑자기 러시아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럽도 처음에는 뭐 이런저렇게 시큰둥하다가 가스 막히고 잘못해서 막힐 것 같으니까 갑자기 전면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둥 하는 등 예, 사실 이제 국제 경제 정치 아무튼 이 국제 사회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의리고 뭐고 그런 건 없고요. 여전히 네타냐후랑 빨리 어떻게 가세요, 메타냐후. 제가 봤을 때 거기가 키입니다 지금. 아, 예. 네타냐후는 지금 전쟁하면서 인기 엄청 올라갔다고 예. 그러던데 참 그 본인 인기 올리자고 전쟁을 네타냐후가 하여튼 엄청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를? 네. 네, 하여튼 트럼프 거기는 하나를 설득해서 이 지렛대를 통해서 일을 벌였다라는 뭐 분석도 있고요. 네. 좀 특이한 얘기 몇 가지 해드리면은 네. 그 이란의 그림자 선단이라고 그 이란의 석유 판매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못 금지돼 가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몰래 실어 날르던 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선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란에서 기름 받아다가 예. 몰래 다닌다 이거죠? 예, 밤에. 예, 끄고 다니고 뭐 그래서 몰래 갖다 주고 뭐 이런 건데 걸리면 제재 받고 뭐 그래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거 되게 세게 제재를 하면서 예. 그 배들이 지금 기름을 싣고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면은 그 석유를 좀 갖다 쓸 수 있지 않겠냐. 어느 뭐, 바다에 떠 있어요? 그건 정확히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인도양 뭐 이런 데 떠 있겠죠, 뭐. 꽤 많이 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어제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제 그럼 그 주유소처럼 그냥 해상 주유소처럼 배들 지나가다가 가서 그냥 해요. 예, 쭉 한번 기름 좀 받고 뭐 이러면 안 되나? 그러면 제재 받잖아요. 미국 제재 한테. 받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어제 뭐 정유사, 가스사 다 연락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구할 수 있는데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네. SK 같은 경우는 어스온이라고 석유 개발하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개발 중인 모든 광구 다 뒤져가지고 야 지금 바로 기름 땡길 수 있는데 찾아봐. 뭐 그 얘기하고 있었고 가스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되게 특이하게 그러니까 올해 그 미국에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가스전이 있는데 거기에 세 군데만 해도 한 3천만 톤 정도가 만들어진대요 올해. 네. 근데 지금 카타르가 1년에 8천만 톤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힐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3천만 톤의 신규 물량이 미국에 생긴다. 그래서 그거 좀 돌리면 좀 괜찮지 않겠냐가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주로 카타르에서 수입을 가스를 하는데 이건 가스공사가 주로 하고요. 직도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 발전소에 쓸 가스는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발전 민간 회사들은 카타르에서 안 갖고 오고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산으로 대부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한 전체 물량 필요 물량 중에 한 30% 정도 되니까 뭐 이걸로도 좀 어느 정도 좀 메이크업 해보자. 뭐 그 얘기가 있었고 네. 또 미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물량이 그 가스공사하고 SKENS가 합쳤고 한 700만 톤 정도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평소에는 잘 안 갖고 온대요. 그냥 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놓고 있다가 뭐 현물 시장에다 팔거나 막 그러는데 정 필요하면 거기서 땡겨서 갖고 올 수 있다. 갖고 올 수 있다. 그게 있었고 네. SK가 2012년인가 13년에 호주에 가가지고 바로사 가스전이라는 걸 개발을 하나 하거든요. 그리고 10몇 년 걸려가지고 그 가스전 개발을 해서 이제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요. 그 가스가 처음 들어온 게 2월 달입니다. 지난달. 그리고 이제 그 가스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했을 때 네. 설마 뭐 이거 쓰겠어? 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유용해진 측면이 있고 잘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이거 다 비효율이거든요. 비싼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식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비효율,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왕고래가 성공했었으면. 대왕구래. 그게 또 했는데. 그거 됐으면 코스피 5천 갔을 텐데요. 5천 갔잖아요 지금. 그때. 그때.
자, 그 미리미리 이런 자원 같은 것들은 지금 아마 또 히토리 같은 게 막 뭐 이슈가 되긴 합니다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진짜 그게 어마어마하게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서 미리 좀 자원 외교든 아니면 자원 개발이든 해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게 좀 중요한 들고요. 게요. 사실 네. 지금 우리가 필요한 원유의 70%가 정확히 69% 정도를 지금 중동에서 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최근 몇 년새 낮아진 거예요. 아, 예. 의존도가 그럼요. 85까지 올라갔어요. 좀 다변화를 한 15를 낮춘 상황이구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더 다변화네. 낮추거나 맞아요. 더 완충 장치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 맞는 얘기고요. 네. 저도 뭐 그냥 곁다리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이번에 우리가 아마 전 세계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해상 운송의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가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삼면이 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나온다는 거에 충격이 지금 이렇게 크다는 걸 또 배웠고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도 잘 만들고 아 조선주로 갑니까? 예, 또 이렇게 배에 관해서 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곁다리로 하나 말씀드리면 내일 국제 시간으로 이제 내일부터 적용이 이제 실제로 발효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몰래 몰래 호르무즈에 빠져나오면 안 돼? 라든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돈 많은 사람이 밤에 불 꺼고 예를 들어 제가 기름 산 사람이야. 그럼 이제 그 저 선박주 선주한테 가서 잠수하면 놓지 왜? 내가 돈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일단 빼. 추가로 다 목숨 한번 해볼게. 걸어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접 보험 가입하고 그 보험은 또 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재보험들은 다시 이제 국제적인 통용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0시 이후부터는 이번에 이 페르시아만 사태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 중단을 정식으로 발효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뚫고 먼 일에 났다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고 근데 알겠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네. 그럼 손해 나면 내가 책임질게, 네가 책임질게, 뭐 이런 것들 다 각자 감당해야 되는데 네네네. 유조선 하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또 뭐 기름 관련해서는 이제 요 정도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기름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는 이제 대응하는지 대략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린 또 주식시장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 곁다리 얘기 한 가지만. 네, 곁다리가 오늘 주제입니다. 네. 우리 아까 전에 히토류 희귀금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있다 오늘 아건 녹화하려고 취재하고 있는 건데 그 대한중석이라고 대한중석 옛날에 텅스텐. 텅스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당시에 1위 텅스텐 수출 국가였어요. 아니야 강원도 영월인가요? 음. 네, 영월 상동읍에 있는 상동광산인데 그때 텅스텐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60에서 70%였습니다. 전체 수출. 그때는 반도체가 없었군요. 네, 그때 반도체 없었죠. 아 은색 반도체 텅스텐 푸른색. 푸른색이에요? 네, 푸른색.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 뭐 이게 최 기자님 어렸을 때 교과서에는 그 나올 거예요. 텅스텐 우리나라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교과서에 그거 안 나오거든요. 그 왜냐하면 1990년대에 다문 문을 닫았기 닫았기 때문이구나. 근데 그거를 그 캐나다의 알몬티라는 회사가 샀어요. 근데 작년에 중국이 텅스텐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텅스텐 가격이 한 50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알몬티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전인가 그 가격을 보니까 0.5센트였거든요. 한 주당? 0.5센트? 아니 0.5 달러. 네. 그런데 지금 한 $20 넘더라고요. 오. 알몬티라는 회사가. 네. 근데 지금 텅스텐이 못 구해서 난리인데 그 텅스텐 어디다 쓰는 어디다 써요? 거냐면은 네. 이게 되게 단단한 금속이거든요. 이게 집어넣으면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방위산업, 우주항공 뭐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생으로 미국으로 가요.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생산은 돼요? 이제 상반기부터 생산한다는 것 다시. 같아요. 근데 이게 품위도 높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안 맞아가지고 문을 닫았던 건데 이게 이렇게 생기면서 생긴 그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뭐 희귀금속 관련해서 중국이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가 안 되면 우리 땅에서 나는 텅스텐을 다 미국 갖다 줘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땐 또 우리 자원 국유화하면 되죠. 미국을 상대로. 영월은 또 단종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아들 우리 정두로 한번 하실 겁니까? 왕가 사는 남자의 도시 영월은 우리가 지킨다. 예, 그래가지고 가스로 높습니다. 그거를 네. 제가 어제 산업부에다 연락을 했었어요. 네.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텅스텐 우리도 방산이 있는데
우리도 살 수 있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스페이스X에다 납품을 해요. 아, 그래요? 우주항공에. 그리고 아니 우리도 좀 일정 부분 살 수 있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 산업부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산업부 과장님도 안 그래도 이게 좀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텅스텐 우리나라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과 부도에 항상 맞습니다. 예, 등장했었죠. 우리나라 지하자원 없는 나라 텅스텐밖에 없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해야 된다도 있었는데 북한에 광물이 그렇게 많다고. 개마고원. 네. 그 등고성거리는 거 다 배우셨죠? 네, 그럼요. 예. 옛날에 그거 참 잘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어쨌든 굉장히 시장을 좌우하는 큰 손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외국인들 이게 뭐랄까 이게 장난질에 이렇게 많이 수익만 많이 당하시다가 요즘은 개인들 자체가 많이 좀 커졌죠. 그 네. 규모 자체가.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 겁내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야, 개인들은 늘 외국인 설거지 하느라고 치인다. 그래봐라 안 된다. 또는 뭐 오히려 중장기 투자가 안 되는 세력에다 개인이 많은 게 시장의 맞아요. 불안정성을 높인다. 늘 이래왔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도 좀 단편적이면서 잘못된 얘기예요. 시류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의도에 양키 매니저가 놀러 왔어요. 저 뉴욕에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엔 쫄아서 와요. 네? 예. 한국 어떻게 생겼냐. 이거 쫄아서 오는데 얘가 한 3달, 4달 지나고 나면 그 쪼는 기색이 없어져요. 아, 좀 우습게 봐요. 우습게 봅니다. 이거 우리가 장난치는 대로 먹히네.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우리 시장을 이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옳은 거냐. 아니, 뭐 옳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늘 좋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에 대비되는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일본이에요.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개인뿐만 아니라 아무튼 일본 내의 자금들이 많이 갖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럼 일본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어떤 이슈가 우리는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판대 안 판대 이걸 먼저 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투자자나 외부 세력들이 지금 일본 반응들이 어때? 일본 사람들이 움직인데 이걸 먼저 보는 우선순위가 바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적으로 조금 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국내 자금이 더 포션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네. 오히려 특히 우리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예, 거군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좀 무식한 얘기 좀 해드리면은 무식하게 좀 단편적인 얘기 해드리면은 부동산 값이 그동안 뭐 부동산 불빛 신화 때문에 수십 년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누가 올렸어요? 최은경 부장님이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니까. 근데 우리가 사서 우리가 올린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계속 올려가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꺼진다. 우리가 안 사면 누가 사냐? 중국이 사냐? 누가 사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과도한 불안, 우리 포션이 높다. 개인들이 이제 저거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네, 그런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뭐 계속 걱정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아, ETF 하세요. ETF. 개별 종목 하지 마십시오. ETF 이제 모아둔 거. 근데 이제 그 ETF가 오늘 아마 출시된 것 같은데 그 코스닥 네. 액티브 ETF가 ETF. 오늘 2개가 출시됐거든요. 네. 삼성에서 하나 나오고 타임폴리오, 타임폴리오. 예, 2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 ETF는 그냥 일반 ETF는 무슨 뭐 코스닥 150 혹은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것 이제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거지만 요거는 액티브는 이제 운용하는 데에서 직접 종목들을 막 비중을 달리하는 그렇죠. 거죠. 적극적으로 네. 골라서 네. 담아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뭐 좋을 때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오늘 너무 돈이 여기 많이 몰렸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가격 왜곡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 네. 예.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그때 여기 누가 담긴 얘기해 주셨죠? 좀 뭐요? 이따 사라고. 그때 나오자마자 날상으로 달지 그랬었는데 말고. 아무튼 여기 담긴 종목들이 진짜 폭등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ETF에 돈이 들어오면 그 살 종목들을 사야 거니까.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라갈 수는 있죠.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네. 봐요. 뭐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우리 개인들이 이 증시 내진 자본시장에서 투자하려고 해봐야 직접 투자하면은 난 전문성이 딸리는데 늘 뭐 외국인 또 쫓아다니다가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 전문가들에게 맡겨봐. 간접 투자해라고 나온 게 펀드예요. 한때는 펀드 전성시대가 있었죠. 네네. 뭐 뭐 펀드로 또 한번 골로 간 적이 있어.
아 채용경제. 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금융위기 나가 박살나가지고. 얼굴 표정. 갑자기. 오랜만에 또 부장님 근데 아무튼 뭐 저 다 기자 정신 해봤고 나옵니다, 저는 지금. 졸업한 거니까. 근데 아무튼.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장의 어떤 수급상의 문제도 수급상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좀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셔서 네.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산업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여기 굉장히 동일한데 뭐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LNG 운반선 지금 미국에서 신규로 프로젝트가 LNG 그 생산 프로젝트가 그 투자 의사결정된 게 작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한 29년도쯤 해가지고 생산을 시작할 때 되면은 거기에 LNG 운반선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올해 LNG 운반선 주문이 많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 맡길 거냐 그럼 한국조선사. 근데 한국조선사는 이미 2029년까지의 수주 물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뭐 저기 방위산업 관련한 수주 물량도 꽉 차 있고 공장 꽉 차 있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4년 이상의 물량이 다 차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 가지고 주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 실적이.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너무 싼 거예요. 안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언제는 돈을 벌다 못 벌다 그러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게 됐는데 지금은 산업 구조가 그게 아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가지고 있는 공장 캐파가 전 세계 1위 물량입니다. 전 세계 20개 제약사 중에 14개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기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4개 제약사가 와가지고 나 이제 바이오 안 맡길래요.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일라릴리 그 비만 치료제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네. GLP-1. 네. 거기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5억 달러 돈 내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MOU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전에는 스위스 1위 제약사인 로슈. 네. 거기도 5억 달러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 중국에다가 바이오 몰빵 쳐놓은 게 있는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거 밖으로 잘 안 뺄라 그러고 미국이 중국 바이오 제재하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어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바이오 회사들이 거기 굉장히 유력하게 손꼽히고 있어서 로시가 됐던 릴라일리가 됐던 여기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 절실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산업 구조들을 보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면 싸지는 거예요, 그냥. 실적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네. 그 기업 산업 생태계 자체가 앞으로 한 2, 3년, 3, 4년 동안의 실적은 그냥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몰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이게 기업들 중에서도 상위 기업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전제가 K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밑으로 가는 데는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위에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도 예전처럼 그냥 묻지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을 보고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화될 수 있고 네.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아까 마무리 좀 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그 액티브 펀드 관련해서 액티브 ETF 관련해서 네. 좀 재밌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자산시장의 발전 역사를 보면 개별 투자하다가 간접 투자 시대로 넘어오면서 펀드 시대가 됐는데 특히 네. 이제 공모 펀드 시대죠. 그래서 엄청 시장이 커졌는데 막상 한참 시작이 지나고 나 보니까 우리 최 기자님 흥분하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니즈가 좀 안 채워졌다. 난 배신당했다. 열받는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투자 이게 시장의 기대를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됐느냐? 시장이 양분됩니다. 그야말로 펀드는 3호로 가요. 그래서 사모펀드 시장이 공모보다 커진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ETF로 가버려요. 맞습니다. 상장해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펀드 시장이라고 하는 간접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게 ETF 빼고는 3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야? 기관 니네들이 그렇게 똑똑해? 그러면 전 국민의 자산 증식이라든지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올라가는 효과를 그 전문성으로 내야 되는데 그게 소수의 자산가들로부터 자산가들로만 그 이익이 향유되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액티브 ETF가 나와서 만약에 이게 히트를 치고 잘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공모 펀드 시장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공모인데 공모 아닌 공모 같은 또 사모인데 사모 같지 않은 이 중간쯤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거죠. 공모인데 ETF고 ETF인데 펀드인데 사모처럼 액티브한 성과도 누리게 해드릴게요 하는 네. 상품이 새롭게 나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산시장의 빈 공백 하나를 또 메꿔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 네. 또 이제 이게 미칠 영향이 앞으로 좀 제가 볼 땐 다층 함수로 미칠 것 같아요. 액티브가 잘 돼?
그러면 걔네들이 편입한 종목은 또 후발적으로 끌어올려지는지 또 액티브가 잘 되는 거랑 그냥 쉽게 말하면 코스닥 150이 잘 되는 거랑 또 상호 간의 연결 효과. 또 이게 뜨니까 저게 뜨고 저게 뜨니까 종목이 올라가고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다시 코스닥이 이게 뜨고 이거보다는 저게 성과 이런 어떤 연쇄적인 복합 함수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옛날에는 그 펀드가 진짜 엉망인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약간 우리 고객 중에 좀 큰 손이 손해 보면 그거 메꿔주려고 막 뭘 사고 뭐 팔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막 있었고 옛날엔 진짜 엉망. 저 예전에 그거 취재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작은 펀드, 큰 펀드 있었을 때 작은 소규모 1인 계좌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사는 건 1인 계좌를 먼저 사고 그럼 공모가 나중에 사잖아요. 그럼 얘를 사놓고 공모로 돈을 들여 올려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팔 때는 1인을 먼저 팔고 그다음에 공모를 팔면 얘가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예전에 그 증거 적발해갖고 한번 좀 고발성 기사를 쓴 적이 옛날에 있습니다. 막 하던 건 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직원 입장에서는 1억짜리 고객 100명보다 한 30억짜리 고객 1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이제 어쨌든 저 돈 벌게 해주려고 나머지 저 조금씩 넣는 사람들 거를 그냥 사실은 묻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쵸. 예, 그건 진짜 그 못된 짓인데 그런 걸 예전에 이제 했었어서 그런 펀드에 대한 좀 불신 그런 게 좀 있었으나 요즘 뭐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는데 네. 그 펀드가 아까 이제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약간 공백이 하나 있는데 펀드가 개판인 거는 펀드 매니저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게 펀드가 이제 공모 펀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뭔 주식은 어디에 몇 %까지만 보유를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이거를 탁탁탁탁 하고 나면은 할 수 있는 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 없이 그냥 뭐 코스피만큼도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수수료는 내야 되는 펀드 그리고 또 판매하려고 그러면 판매하는데 3일씩 걸리고 이게 공모인데 뭐 매니저들이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이게 금융당국이 그 투자자들 보호한다 그래갖고 그 상품의 상품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고 자기가 파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이게 투자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보호한다고 너무 보호했던 그 부분이 공모펀드의 상품적인 매력을 아예 떨어뜨려 버린 거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점점 상품은 다양해지고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금융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상품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거 인상적이었어요. 아, 레버리지. 액티브 하지 마세요. 아니 액티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서브웨이에서 이렇게 약간 뭐 피막 많이 넣고 픽을 많이 넣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냥 가장 안전하게 일단 서픽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들어간 분들이 액티브 갔다가 저는 레버리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레버리지 뭐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씩. 짧게는 네. 뭐냐면 지금 어쨌거나 중동발 불안 때문에 뭐 네. 대폭락도 정신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이에도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었고 아. 우리 시장이 어쨌거나 코스닥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예. 정중동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속 또박또박 뭔가 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장을 조금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권 기자님은 뭐였어요? 저는 사실 그 레버리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레버리지. 그러니까 아까 액티브의 위험성에 대해서 최 부장님 말씀 주셔가지고 그 레버리지 위험하다 그래갖고 원래 안 만들라 그랬거든요. 못하게 하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럴 거면 한국장에서 해라. 도박할 거면 달러로 하지 말고 원화로 하세요. 그래갖고 못 참아. 이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규제한다고 규제가 되질 않는 세상이 돼가지고 근데 뭐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 부장님 말씀대로 투자 위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본인 투자 성향 같은 거 이렇게 처음에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제일 위험한 걸로 막 다. 네. 그래야 이제 그 다 모든 살수 상품들 있으니까.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우리 신 기자님은 안정 쪽인가요 혹시? 아니요, 저 요새 저를 다시 알아가는 중입니다. 타짜 근성이 있으세요? 아. 나도 이렇게 몰랐던. 야수가 된다. 사진으로 저의 입장을 대체하겠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이죠? 보여주시죠. 수익률이라도 공개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빨리 타시라고 지금. 하시라고. 네. 이 사진의 제목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얼른 타. 오늘 저건 또 오늘 유행인가? 지금 매일 재밌는 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웃긴 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려 타. 타랜다고 타냐? 맞아, 별게 다 있어. 네. 해주세요. 자, 하여튼 빨리빨리 또 우리 냉삼차에 타시면 네. 어떨까 싶네요. 네. 삼겹살은 냉삼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누가 유치하게 그 생삼겹살 먹습니까? 냉삼 먹어야죠. 예, 요즘 뭐 냉삼 그 약간 얇잖아요, 냉삼은 자체가. 맞아요. 그죠? 예, 얇은 상태에서 구우면 약간 고기의 그 바삭함, 고소함 이 극대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삼구갈비가 냉동 삼겹살 또 내놨습니다. 한 팩 200g이고요. 요게 얼마요? 3,900원입니다. 삼겹살이 요즘에 마트 가면 100g당 한 2, 3천 원 하지 않아요? 네, 그죠? 2,8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100g에. 네,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맛도 없는 생삼겹이 100g에 그 정도 가격인데 생삼겹이요. 진짜 맛있는 삼구갈비 냉동 삼겹살이 200g에 3,900원입니다. 해동도 당연히 필요 없죠. 냉삼이니까. 집에서 그냥 바로 뜯어서 굽기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 고깃집에서 먹던 냉면 있잖아요. 그것도 2인분에 3,900원입니다. 그게 더 땡기는데요. 여긴 삼겹 먹으면 냉면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야 이렇게 싼데 이거 진짜 돼지고기는 맞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질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중간 유통 과정을 삭제를 하면서 직접 생산을 해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냉삼 진짜 유행인 것 같은 게 네. 여의도 냉삼집 가면 1시간 반인가 있으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싶은데 뒤에 줄을 막 서가지고 그래요? 냉삼집 장사 진짜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유명한 집들이 몇 군데 몇 있죠. 년 예, 인기 예. 있는지 된 것 같아요. 냉삼 옛날에 그 이렇게 냉삼 보통 이렇게 쇠 판에 가스레인지 켜갖고 이렇게 익혀 먹는 경우가 그리고 이제 많잖아요. 은박지 깔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먹는 경우가 많죠. 냉삼은. 네. 그리고 이제 판채 거기에- 많이 집어넣어. 콩나물이랑 같이 구워가지고. 네. 이태원에 또 유명한 집 하나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리의 냉삼은 집. 이제 약간 우리가 먹는 두꺼운 삼겹살이랑 좀 다르죠. 두꺼운 삼겹살은 삼겹살이 메인인데 냉삼은 밥이랑 쌈이랑 이제 어우러졌을 때 맛이 극대화되는 이제 그런. 고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냉삼은 약간 저 구울 때 살짝 소금이나 후추 그쵸, 이렇게, 넣죠. 뿌려주면 진짜 맛있는데 예, 그래서 물 살짝 이제 녹으면서 나오잖아요. 예, 그것조차 참 정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에다가 나중에 밥 볶아 먹어야지. 맞아요. 예, 그럼 진짜 그럼 맛있는. 이렇게 은박지 쿠킹물 탁탁 해가지고 밥그릇 올린 다음에 숟가락으로 통 쳐주잖아요. 거기 이모가. 역시. 역시 최 부장님은 아무리 봐도 저보다는 누나신 거예요.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네, 아우, 세대가 정말. 보통 세대가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 냉삼 맛있게 드시고요. 요즘 워낙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하나 사드시기 참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 중요한 해결책 하나가 삼구갈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배고파라.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빨리 주문하시면 내일 받으실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경제 썰전 요 정도 말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저 신혜영 기자는 오늘 아예 그냥 2부는 놔버리셨네요.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데요. 들으라고 안 되는 건 아니 듣는 건 여기 저 시청자들도 다 듣고 있어요. 점점 더 뻔뻔해지는 건 뭐죠?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 오늘 1부에 너무 또 달려. 일부에서 일하시는 거죠? 네, 일부에서 일 많이 합니다. 열심히 안 승기 하고. 고가평가 끝났나요? 연초잖아. 그냥 놔버리시네. 방송은 알아서 가겠지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네. 그러나 또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냉삼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네. 잠수교집. 네? 잠수교집. 네, 제가 얘기했던 네. 네, 잠수교집과 나리집이 양대 산맥인데. 그래요? 서울에 네. 잠수교 나래 잠수교집, 나리의 집. 나리의 집. 네. 어떻게 삼겹살집 이름이 둘 다 이렇게 또 비슷하네. 잠수교집 나리의 집. 저는 고기는 잠수교집, 찌개는 나리의 집 좋아합니다. 네. 돈 안 받고 지금 이렇게까지 광고하니 삼구갈비에서 사드십시오. 그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경제 썰전까지 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이 좀 길었지만 워낙 트럼프 이슈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이슈가 좀 컸기 때문에 다들 양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참 기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